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교훈입니다. 동기 발전기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동기 속도와 극소와의 관계를 표시한 것은 단 n은 동기 속도이고 p는 극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동기 발전기에서 이 동기 속도 있죠? 동기 속도 n S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S는 우리가 싱크로너스 동시에 발생하는 애 그 S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이 N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당 회전수로 나타냈을 때 P분의 120 F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동기 속도와 그리고 극수와의 관계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조건이 일정하다, 이 주파수는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 그 관계를 나타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20F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동기 속도는 극수와 반비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기에서 반비례한 그래프를 찾아보면 2번 그래프가 극수가 증가할수록 속도는 떨어지는 반비례한 곡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12극의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이때 기계각 15도에 대응하는 전기각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전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각은 공식에 의해서 기계각 혹은 기하각에다가 2분의 극수 P를 곱한 것이다라고 했었고 이 공식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시험은 출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전기각, 기계각, 그리고 극수 3개 중에서 2개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문제만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극수가 12극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계각이 15도일 때 그때 전기각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각에 15도 그리고 극수에 12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 값이 얼마가 되냐? 계산을 하면 바로 9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4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3번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원선을 Y결선으로 하는 이유 중에서 델타 결선과 비교를 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자, 먼저 1번이 정답인데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Y결선과 델타 결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Y결선이 있고요. 자, 우리가 실제 동기기는요, 우리가 Y결선을 사용한다라고 했었고, 우리가 삼상 교류 발전기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삼상은 또 Y결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델타 결선. 여러분들이 회로이론 때 배운 그 델타 결선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Y결선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2번 권선의 코로나 현상이 적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동기 발전기에서요. 도체가 있는 부분은 실제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델타 결선이다라고 한다면 델타 결선도 이 부분에서 유기기전력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Y결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선간전압이 V다라고 했을 때 상전압은 이 선간전압의 루트 3을 나눈 값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기기전력, 이 동기발전기에서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이 E라고 한다면 이 선간전압은요. 여기에 루트 3을 곱한 루트 3,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동기발전기의 이 전압을 비교를 했을 때 이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이 선간전압보다 더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부적으로 어떠한 높은 고전압이 가해졌을 때 방전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코로나 현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델타 결선은요. 선간전압을 V라고 했을 때 이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이 곧 선간전압 E와 동일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동기발전기의 권선 쪽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같은 선간전압이다라고 했을 때 이 유기기전력이 델타 결선이 훨씬 더
크게 되겠죠. 루트 3배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절연 파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국부적인 방전 현상이 더 일어나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Y결선을 사용해서 이 상전압을 낮춰줌으로써 이 코로나 현상이 적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3번.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이 Y결선은요, 우리가 접지를 했을 때, 이렇게 대지와 접지를 했을 때 고조파 전류가 흐르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때도요,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지는 않아요. 순환 전류는 어떠한 순환하는 구조로 전류가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Y결선은 이 전류가, 고조파 전류가 이렇게 가운데 접지에 모여서, 이렇게 중성점에 모여서 접지 측으로 흐르기 때문에 순환 전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델타 결선은요, 델타 결선은 순환 전류가 이렇게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는 그러한 구조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Y결선의 장점으로 이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 마지막 권선의 보호 및 이상 전압의 방지 대책이 용이하다라고 하는데, 이 권선의 보호는요, 우리가 접지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락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접지를 함으로써 이상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요. 또 이상전압 방지 대책으로도 용이할 수가 있겠죠. 이 델타 결선은 접지를 할 수 없으니까 이상전압 발생 시 그 전압이 상승할 우려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출력을 더욱 증대할 수가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우리가 이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권선법에 따른 출력이지, 우리가 Y결선, 델타 결선을 하냐에 따라서 이 출력을 증대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터빈 발전기의 냉각을 수소 냉각 방식으로 하는 이유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동기 발전기의 냉각 장치로 우리는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왜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하냐? 자, 보기를 보시면요, 풍손이 공기 냉각 시에 약 10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수소는요, 원자 번호가 1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손, 기계와 공기 사이의 그 마찰에 의한 손실을 우린 풍손이다라고 하는데, 우린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이 풍손이 공기 시에 10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2번, 열 전도율이 좋고 가스 냉각기의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수소라고 하는 거는요, 비열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어요. 공기와 비교했을 때 비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열 전도율이 좋고요. 또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이 가스 냉각기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다음 3번, 절연물에 산화작용이 없으므로 절연열화가 작아서 수명이 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코로나 임계전압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코로나 임계전압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절연 파괴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라고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절연열화도 작고 또 절연물에 산화작용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명이 길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자, 마지막 4번, 반폐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물질에 침입이 없고 소음이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이물질에 침입이 없고 소음이 감소한다, 이거는 맞는 보기인데, 우린 이렇게 이물질에 침입이 없고 소음이 없도록 완전히 막는 것을요, 우리는 전폐형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반폐형이 아니라 전폐형이면 맞는 보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 전폐형을 가지고 반대로 한쪽은 막고 한쪽은 막지 않은 반폐형으로 이렇게 말장난을 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주의를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동기발전기에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동기발전기는요, 우리가 회전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회전 계자형, 그리고 회전 전기자형, 마지막으로 회전 유도자형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회전 전기자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어. 다시 회전 계자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회전 계자형을 사용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왜 우리는 이 계자를 회전자로 하고 전기자를 고정자로 하는지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계자는 기본적으로 튼튼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계자는요, 우리가 계자 철심과 건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때 철심은 철덩어리니까 철 함유량이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튼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기자 안에 있는 그 권선은요,
도체이기 때문에 철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튼튼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전기자는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이 15,000V에서 33,000V의 고전압이고 또 대전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계자는 우리가 계자를 전자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자기에서 직류 전원을 공급을 해주죠. 그때 전압이 상대적으로 100에서 250V인 저전압이고요. 또 소전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높은 고전압인 전기자를 돌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전압인 이 계자를 회전시키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 전기자는요, 우리가 동기발전기는 기본적으로 Y결선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Y결선은요, 우리가 3상이니까 3개의 선과 중성선을 합쳐서 총 4가닥을 사용을 하고, 반면에 이 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자기에 의한 2가닥만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4가닥인 전기자를 돌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2가닥인 계자를 돌리는 것이 훨씬 구조가 간단해지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번부터 보시면 전기자가 고정자이므로 고압 대전류에 좋고 절연을 하기가 쉽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다음 3번 회전자지만 저압 소용량의 직류이므로 구조가 간단하다.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고, 전기자보다 계자극을 회전자로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튼튼하다 라는 것까지 모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한다라고 하는데, 우린 이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고 했었죠. 그래서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고조파를 제거하고 또 파형을 개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자 건선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건선과 계자 건선이 모두 고정이 되고 유도자가 회전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전기자와 계자가 모두 고정이 되어 있는 고정자이고요. 반면에 유도자가 회전자인 이러한 동기 발전기를 우리는 회전, 유도자형 발전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보기를 보시면요, 지금 회전, 유도자형이 없죠. 자, 그런데 우린 이 회전, 유도자형 발전기를 다르게 말하면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고주파 발전기라고도 불렀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회전 유도자형 발전기라고 하면 이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한번 꼬아서 이렇게 고주파 발전기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60Hz 12극 회전자의 외경 2m인 동기 발전기에 있어서 회전자의 주변 속도는 약 얼마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주변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회전하는 물체의 가장 바깥쪽의 속도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가장 바깥쪽에서의 그 속도를 우리는 주변 속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변 속도 V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만약에 1초 동안 한 바퀴를 회전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한 바퀴 2파이 R 원의 둘레만큼 회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1초에 한 바퀴가 아니라 1초에 N바퀴를 회전한다라고 한다면 우린 여기에다가 곱하기 초당 회전수 N을 곱해준 게 바로 주변 속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반지름을 지금을 R로 잡았는데 만약에 이 전체 직경을 D라고 한다면 이 주변 속도를 파이 D에 N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요, 이 동기 발전기에 있어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기 발전기는 속도가 기본적으로 동기 속도 N
S이기 때문에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대입을 그대로 하면요. 우리가 파이는 그대로 오고, 그리고 직경 혹은 외경이 지금 2m라고 하고, 우리가 동기 속도라고 하는 거는요. 자, 초당 회전수입니다. 지금 단위가 RPS죠. 이 경우에는 P분의 2F가 된다라고 했었고, 반면에 분당 회전수, 대문자 NS라고 하면 P분의 120F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냥 초당 회전수로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극수가 문제에서 12극이죠. 그리고 F가 60Hz니까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요. 자, 이렇게 약분돼서 여기가 6이 되고 다시 6은 약분이 돼서 10이 되니까 자, 이것을 계산하면 대략 62.8 m/s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2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8번 돌극형 동기 발전기에서 직축 동기 리액턴스를 XD라 하고 횡축 동기 리액턴스를 XQ라고 할 때 그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동기 발전기, 특히 이 돌극형 동기 발전기에서 이 직축 리액턴스와 횡축 리액턴스 간의 관계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돌극형 계좌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돌극형 계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돌극은 이때 우리가 돌자가 돌출했다의 돌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계좌가 있고 전기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 돌출형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자,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으니까 돌극형은 자, 공극이 이렇게 전기자와 계좌 사이의 공극이 불균일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로는 짧고요. 가로축은 길면서 불균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공극이 짧은 부분은요. 계좌와 전기자가 더 가까이 만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도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전기자 반작용은요. 주자속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자속을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 이 리액턴스가 이때 세로축의 리액턴스를 직축 리액턴스 XD라 하고 가로축의 리액턴스 횡축 리액턴스를 XQ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공극이 짧으면요. 이 리액턴스 성분이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리액턴스도 마찬가지로 방해하는 성분인데 우리가 공극이 짧으면 전기자 반작용이 커지고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이 커지면서 주자속을 방해하는 성분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극이 긴 이 횡축 리액턴스랑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직축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비돌극형 계좌는요. 이렇게 동그란 원형이고 전기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공극이 균일하다라고 했었고 자, 마찬가지로 직축 리액턴스 XD와 그리고 횡축 리액턴스 XQ가 있을 때 이 비돌극형은요. 이 둘이 서로 같다라고 했었죠.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에서는 지금 돌극형 계좌를 묻고 있으니까 자, 1번 XD가 XQ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슬로스 36의 고정자 철심이 있다. 이때 3상 4극의 2층권을 시행할 때 매극 매상 슬로스와 총 코일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매극 매상 슬로스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매극 매상 슬로스. 자, 이 매극 매상 슬로스는요.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매극 매상이니까 하나의 극 그리고 하나의 상의 슬로스가 총 몇 개 있냐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슬로스가 36개이고요. 그리고 극수가 지금 3상 4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극수는 4극이고요. 그리고 상은 3상이니까 하나의 극에 하나의 상에는 총 슬로스의 12를 나눈 3개의 슬로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매극매상 슬로스는 3이고요. 그 다음 코일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정확히는 총 코일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코일수는요. 우리가 이 코일수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코일이 1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코일이 1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코일 안에 코일 변은
실제 유효하게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코일변은 2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코일변을 다르게 말하면 도체 수라고 했었죠. 슬롯에 들어가 있는 도체 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코일에는 2개의 코일변, 2개의 도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코일은요, 도체 수를 2분의 1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총 코일 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슬롯 수가 36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슬롯에 권선이 들어가는데 이때 도체 수가 하나의 코일에 총 2개니까 슬롯 수를 2로 나누어 준 것이 바로 이 코일의 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하나의 슬롯에 권선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층권 2개의 권선이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요. 총 코일 수는 36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답은 슬롯 수는 3, 그리고 총 코일 수는 36,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상 동기발전기의 매극매상 슬롯수를 3이라고 할 때 분포권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분포권 개수라고 하는 것을 공식을 꼭 암기해달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 분포권 개수 KD라고 하는 것을 분모가 사인 2n분의 파이다라고 했었고, 자, 분자도 똑같이 분자도 동일하게 사인 2n분의 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매극 매상 슬롯수 Q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모에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분모 안에 있는 사인에 다시 분모 안에도 하나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극 매상 슬롯수가 지금 3이라고 해요. 3. 자, 그럼 지금 Q가 3이 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M이 3상이고요. M이 3이고, 그리고 Q도 3이고, Q도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위에 분자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2n분의 파이죠. 자,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냐? 지금 M이 3이니까 6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인 6분의 파이는요, 사인 30도죠. 지금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6분의 파이인데 이것을 60분법으로 바꿔주면요, 이 파이가 18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요, 분자는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분모는 Q가 3이고, 그리고 사인에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18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분자를 분모로 내려주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6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자, 우리가 이 분포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매극, 매상, 슬롯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매극, 매상, 슬롯수가 한번 3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극, 매상, 슬롯수가 있을 때, 자, 하나의 슬롯에 권선을 이렇게 골고루 분산을 해서 넣어주는 것을 우리는 분포권, 분포한다라고 해서 분포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분포권을 사용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 자,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었죠. 자, 첫 번째로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한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좋은 장점 때문에, 자, 단점 중에 우리가 뭐가 있었죠? 바로 집중권과 비교를 했을 때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기기전력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조파를 제거해서 이 파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분포권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기를 보시면요, 이 분포권이라고 하면 바로 파형이 좋아진다. 3번을 바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답안들은요, 보시면 다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형이 좋아진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삼상육극 슬로스 54의 동기발전기가 있다. 어떤 전기자 코일의 두 변이 제1슬롯과 제8슬롯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기본파에 대한 단절권 개수는 얼마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단절권 개수 K, P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인 2분의 베타 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단절 개수 베타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단절 개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극간격분의 극 사이의 간격분의 코일 간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극간격과 코일 간격을 알아야 이 베타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극간격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이 극간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극 사이의 간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동기발전기가 총 슬롯수가 54고요. 6극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극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극과 다음 극 사이의 그 간격은 이 54를 6으로 나누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극간격은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코일 간격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자, 코일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제1슬롯과 제8슬롯 사이에 코일의 두 변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번 슬롯에 코일을 감아서 8번 슬롯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슬롯이 이런 식으로 1번부터 한번 8번까지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개고 7, 8이고요. 이렇게 쭉쭉쭉 해서 원래는 54까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1번 슬롯에 코일을 넣어서 8번 슬롯에 코일이 나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코일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코일 간격은 실제 어떻게 되냐? 이 코일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세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코일 간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일 간격이 총 7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결과적으로 코일 간격이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9분의 7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절권 개수 KP라고 하는 거는 사인 2분의 지금 분자가 9분의 7에다가 곱하기 파이를 계산한 값이 되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 주시게 되면요. 그 답이 사인 70도 이걸 계산하면 0.9397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4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13번입니다. 동기발전기에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절권뿐만이 아니라 분포권을 사용해서 우리는 총 단국가라고 해서 우리는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었냐? 자, 가장 큰 장점은요. 우리가 고조파를 제거해서 결과적으로 파형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대신에 이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을 했을 때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유기기전력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포권과 단절권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절권, 분포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한다가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절권을 사용하면요. 분포권, 다시 고조파를 제거한다라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부하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이때 잘못 설명한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동기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요.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그 현상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기억을 해달라고 했냐?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만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한 가지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냐? 이렇게 C 그리고 8
증자로 기억을 해달라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시부하는요, 증자 작용을 한다. 자속이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를 기억하면 나머지 또 L부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R부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R부하는 항상 교차 자화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L부하는 C부하와 반대니까 자속이 감소하는 감자 작용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발전기와 전동기는 서로 반대니까 자, 전동기는 R부하는 동일하게 교차 자화이고요. 자, 그리고 L은 반대인 증자 작용을 하고 C는 반대로 자속이 떨어지는 감자 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시면요. 자,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거의 1일 때 전압과 전류가 동상일 때는 실제적으로 교차 자화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역률이 1이라고 해요. 자, 1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냥 순 저항 부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항 부하는 역률이 1이니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서로 같은 동상이니까 이때 교차 자화 작용, 발전기든 전동기든 간에 교차 자화 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다음 2번 코사인 세타가 이번에는 0이에요. 0. 그러니까 무효분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질 때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상 전류, 지상이라고 하는 거는 L부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L부하일 때는 발전기에서 감자 작용을 한다.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효분만 존재를 할 때 코사인 세타가 0일 때 이번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설 때는 즉 C부하일 때는 증자 작용을 한다. 역시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4번 코사인 세타가 이번에는요 파이일 때 즉 전류가 전압보다 파이만큼 뒤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증자 작용을 한다. 자, 마찬가지로요 뒤질 때 우리는 이때는 L부하라고 했었죠. 이렇게 L부하가 있을 때 우리는 감자 작용을 한다가 돼서 틀린 보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를 I, 역류를 코사인 세타라 하면 이때 횡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렇게 동기발전기에서 횡축 반작용을 하는 부분을요 우리는 바로 R부하일 때 전기자 반작용은 횡축 반작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전기자 전류를요 지금 이 전류를 전기자 전류 I다 라고 해보고 한번 이 전류를요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횡축으로 분해를 하고요. 하나는 직축으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요 I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I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각도가 직각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 피상 전력과 그리고 유효 전력, 무효 전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상을 기준으로 I 앞에 V를 곱해주면요 이 값은 피상 전력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V를 곱하면 유효 전력이 되고 그리고 이곳에도 V를 곱하면 무효 전력이 된다라는 것을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 지금 횡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은 R부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 R에서 소비하는 전력이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유효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 I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횡축 반작용을 하는 R 성분에 의한 것이니까 이 I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결국 횡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R부하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일으켰을 때 이 횡축 반작용을 하는 성분은 이 I 코사인 세타가 돼서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저항을 R, 반작용 리액턴스를 XA, 누설 리액턴스를 XL이라고 하면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동기발전기의 전기자에 존재하는 성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동기 임피던스를 Z, S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기자 건선에 의한 저항 R, A와 그리고 동기 리액턴스 X, S의 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XS는 곧 리액턴스 성분이죠. 즉 위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전기자는요 코일을 감은 형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코일은 곧
L 성분이니까 자, L 성분은요. 리액턴스가 앞에 플러스 J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동기 임피던스는요. RA 플러스 J의 X, S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동기 리액턴스 XS는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자, 하나는 바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XA에다가 그리고 그냥 누설되는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 XL의 합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동기 임피던스는 RA 플러스 J의 XA 플러스 XL이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저항을 R, 반작용 리액턴스를 XA, 누설 리액턴스를 XL이라고 했을 때 동기 임피던스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동기 임피던스 Z, S다라고 하는 거는 전기자 권선의 저항 RA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R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R 플러스 그리고 코일 성분이니까 플러스 J의 동기 리액턴스를 적어줘야 하는데 이 동기 리액턴스는요. 다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었죠. 바로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와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요. 지금 임피던스의 크기에 대한 형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임피던스의 크기니까 이것을 바꿔서 루트에 자, 우리가 크기를 구할 때는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다시 XL 플러스 XA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형태를 보기에서 골라주시면요. 4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동기기에서 동기 임피던스 값과 실용상 같은 것을 묻고 있어요. 단 전기자 저항은 무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동기 임피던스 Z, S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전기자 권선 저항 RA 플러스 그리고 전기자는 코일 성분이니까 플러스 J를 해서 X, L 플러스 X의 A다라고 했었죠. 자, 이때 XL은요.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 그리고 XA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을 합친 거를요. 바로 동기기에서 동기 리액턴스 성분인 XS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요. 전기자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전기자 저항을 무시를 하면 이 값이 무시가 되겠죠. 그럼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동기 리액턴스와 같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바로 2번 동기 리액턴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동기발전기에 단락비나 동기 임피던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특성 곡선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이 단락비는 KD라고 하고 이 단락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엇이라 정의했냐? 바로 단락 전에 흐르는 정격 전류분의 단락 시 흐르는 단락 전류에 대한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나타내면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자, 그리고 또 이 단락비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 계자 전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읽어보면요. 단락 시 정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자 전류 분의 무부하 시 정격 전압을 유기시키는 데 필요한 계자 전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단락비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부하 시험을 해야 하고요. 또 단락 시험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산출하기 위해서 이 무부하 포화 곡선과 그리고 삼상 단락 곡선을 가지고 있어야 이 단락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동기기에 삼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이유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동기기에서 단락 곡선을 보면요. 형태가 직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왜 직선이 되었는지 한번 등가회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자가 있고요. 계자가 있고 그리고 이곳에 전기자가 동기발전기에 전기자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 안에는요. 전기자 권선 저항과 그리고 동기 리액턴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상분만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 단락시라고 했습니다. 단락시. 그러니까 지금 부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단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단락 곡선은 무엇이냐? 단락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가로축이 계자 전류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이 단락 전류일 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단락곡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자기를 통해 계자 전류를 흘려주면요. 이 계자에서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속이 발생을 하면 이 전기자에서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 유기기전력에 의해서 이 전기자 쪽에 전류가 흐르는데 우린 단락시니까 지금 단락전류 IS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단락전류가 증가를 하면요. 다시 계자전류가 증가를 하면 자속이 증가를 하고 자속이 증가를 하면 만들어지는 기전력 또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기전력이 증가하니까 이 회로에 흐르는 단락전류 역시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직선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죠. 아니다. 계자 철심에 자기포화에 의해서 자기포화가 된 후에는 이렇게 어느 일정치에서 수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형태는요. 이러한 직선 형태가 정답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부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기자는요. 코일을 감은 형태죠. 자, 코일을 감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회로가 L성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동기 리액턴스가 L성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요. 지상 전류가 되고 우리가 이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서 L성분은 곧 감자 작용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자속을 방해하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속이 증가를 하면 기전력이 증가하고 단락전류가 증가해서 반대로 이렇게 방해를 하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면 또 떨어지고 자속이 증가하면 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포화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포화 없이 이렇게 계자전류가 증가를 할수록 단락전류가 증가를 하는 직선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나타내면요. 우리가 바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이 단락 곡선은 직선의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4번 전기자 반작용으로 이게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21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전부와 포화 곡선은 그림 중 어느 것인지를 묻고 있어요. 단 V는 단자전압 그리고 IF는 여자 전류라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하나씩 우리가 아는 곡선부터 정리를 하면요. 먼저 1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정답을 보시면요. 이 3번이 바로 전부하 포화 곡선이다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전부하 포화 곡선이 3번과 같은 형태가 나오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동기발전기의 등가회로를 한 상분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자 쪽은 무시를 하고요. 이렇게 전기자가 있고 전기자는 우리는 전기자 권선 저항과 그리고 동기 리액턴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렇게 부하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외부에서 자속을 받으면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고요.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면서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면 이 동기 임피던스 ZS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하의 단자 전압 V가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계자 전류가 증가를 하면요. 우리가 자속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자속이 증가를 하면 유기기전력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하가 없는 상태죠. 부하가 없으니까 회로가 개방되어 있는 것과 같죠. 자, 그럼 전류는 이곳에 흐르는 전류 I는 0이 되니까 당연히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지 않고 E가 곧 V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계자 전류가 증가를 할수록 자속이 증가하고 유기기전력이 증가를 하니까 이렇게 계자 전류에 따라서 이렇게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다가 계자 철심이 포화가 되면요. 이렇게 수렴을 하는 이런 곡선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부하가 있어요. 부하가 있으면요. 당연히
전압 강하란 것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에다가 발생한 유기기전력의 전압 강하 I, Z, S를 해준 것이 단자 전압 V가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계자 전류가 증가를 할 때 증가하면서 유기기전력도 함께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계자 전류가 적을 때는요, 이런 전압 강하가 더 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발생한 유기기전력보다 전압 강하가 큰 구간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유기기전력이 지금 10V인데 전압 강하도 10V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빼면요, 단자 전압은 0V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없는 구간이 이렇게 유기기전력이 전압 강하보다 더 작은 구간이 되고, 유기기전력이 이번엔 비로소 더 커지게 되었을 때 전압 강하를 뺀 나머지가 바로 단자 전압에 걸리게 된다. 이게 바로 전부와 포화 곡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전압 강하에 의해서 전부와 포화 곡선은 3번과 같은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동기발전기의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포화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이 포화 개수라고 하는 거는요, 포화율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이 포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포화가 되지 않은 것분에 포화가 된 부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정원이 10명이다 라고 했을 때 11명의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10명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고 남은 1명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겠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요, 이 포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식당의 포화율을 계산을 해보면, 자, 10명 자리에 앉은 10명분에 나머지 자리에 못 앉은 1명을 100분율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식당은 10%가 포화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리는 10명인데 11명이 들어왔으니까 1명, 즉 10%의 포화율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 포화율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자, 지금 이 길이분의 이 길이죠. 자, 그러면 포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C, D의 짝대기, 선분이죠. 이렇게 선분을 짝대기로 표현을 하고, 이것분에, 자, 포화가 된 부분, 그래서 B, C에 대한 선분, 짝대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이러한 형태를 찾아주시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000kVA, 6000V인 삼성 교류 발전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80%이다. 자, 이때 이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가 몇 옴인지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상전압, 동기 발전기에서는 유기기전력이 되겠죠. 유기기전력분에 발생하는 전압 강하에 대한 비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식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라고 했었죠. 이 식이 아니라 우린 실제로 더 많이 사용하는 10V 제곱분의 PZ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하는 거는요, 이 P의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이고요. 그리고 볼트는 단위가 킬로볼트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죠? 바로 이 동기 임피던스였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요, 동기 임피던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ZS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넘기면 P분의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곱하기 10V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단위를 신경 써서 지금 P는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8000킬로볼트 암페어니까 8000분의 자, 퍼센트 임피던스가 80%. 자, 이때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요, 100분율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80을 그대로 곱해주고요. 그리고 10 곱하기 볼트인데, 볼트의 단위도 킬로볼트다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6000볼트니까 이걸 환산을 해주면 6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요, 지금 교재의 답이 3.6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1번 3.6옴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단락비가 큰 기기의 특징이 뭐라고 했었죠? 이것을 어떻게 기억을 해달라 했냐? 바로 동전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적어보면요, 단락비가 큰 기기는 동전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각각의 용어가 의미한 게 뭐였냐? 이 동은요, 동기 임피던스가 낮다였고요. 그리고 전은요, 우리가 전이 들어간 전압 강화가 떨어지니까 전압 변동률도 떨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까지. 이 동기가 큰 기기는요, 이 전기자 반작용도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시면요, 안정도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안정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 전압 강화와 전압 변동률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 중에서 이 전기자 반작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 이 기기의 안정도가 증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정도가 떨어진다. 1번 보기는 틀렸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전압 변동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고, 다음 4번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4번은요, 단자 단락시, 단락 전류가 적게 흐른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요, 우리가 단락비 공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락비 KD라고 하는 거는요, 단락 전에 정상 상태일 때 흐르는 전류 IM분의 단락시 흐르게 되는 단락 전류의 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락비가 큰 기기죠. 그럼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단락 전류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분자가 커야, 분모보다 분자가 커야지 이 KD가 커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말은 뭐냐? 단락 전에 흐르는 전류와 단락 전류를 비교했을 때 이 IS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 보기, 단락 전류가 적게 흐른다가 아니라 크게 흐른다가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요, 선로의 충전 용량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답인 이유가 우리가 안정도가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안정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선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용량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3번 선로의 충전 용량이 크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전격 전압 6000V, 용량 5000kVA의 Y결선 3상 동기 발전기가 있다. 이때 여자 전류는 200A에 무부하 단자 전압이 6000V, 단락 전류가 600A일 때 이 발전기의 단락비는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락비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KD라고 했고, 이 KD는 단락 전에 흐르는 전격 전류 IM분의 IS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전격 전류분의 단락 후에 흐르는 단락 전류에 대한 비율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단락비니까 이 전격 전류와 그리고 단락 전류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단락 전류는요, 문제에서 친절하게 600A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IN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거는 단락 전에 회로에 흐르는 전격 전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동기발전기가 3상 동기발전기니까 이렇게 용량 P를 루트 3의 V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대입을 하면요, 지금 용량이 지금 5000입니다. 5000 kVA니까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고요. 자, 그리고 루트 3의 지금 V는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졌죠? 바로 전격 전압 6000V라고 했으니까 6000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자, IN이 얼마가 나오냐? IN은 481.13A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단락비라고 하는 거는, 자,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481.13분의 단락 전류가 지금 600A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요, 그 값이 대략 1.2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3번 1.2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단락 사고가 발생을 하면요, 그때 흐르는 전류는 단락 전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단락 전류를요, 시간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그려지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시간에 따라서 이 전류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단락 전류는 초기에 단락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큰 전류가 흐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이때 이 전류가 큰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전류가 큰 부분을요, 우리가 돌발
단락 전류 라고 했었고, 자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작은 부분은, 전류가 적게 흐르는 부분을 우리는 지속 혹은 영구 단락 전류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린 전류 I라고 하는 것을 Z분의 임피던스 Z분의 전압 V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자 단락시입니다. 단락시의 이 전류는요,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에 의해 제한이 되겠죠. 그때 흐르는 전류는 단락 전류 IS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기 임피던스 안에는 우리가 전기자 권선 저항과 그리고 동기 리액턴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기자 권선 RA에 의한 성분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를 우리가 동기 리액턴스로 바꿀 수가 있었죠. 거의 실용상 동기 리액턴스가 동기 임피던스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동기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와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로 나눌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여기서 단락사고가 발생하고 전류가 흘러요. 근데 이 구간은 지금 전류가 적게 흐르죠. 전류가 적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리액턴스 성분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지속 단락 전류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때 리액턴스 성분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그리고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가 모두 작용을 해서 이때 흐르는 단락 전류는 적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락 전류가 큰 구간은요, 우리가 항상 누설 리액턴스 성분만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초기에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전기자 반작용을 만들어내는 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성분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리액턴스가 적으면서 전류는 커지게 되고, 그때 돌발 단락 전류는 이렇게 큰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이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일어났다고 할 때 단락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먼저 정답을 보시면요, 이렇게 처음은 크나 점차 감소한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가 단락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단락 전류라고 하는 거는요, 시간에 따라서 그 단락 전류가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전류라고 했을 때 단락 사고가 발생을 하면 초기에는 큰 돌발 단락 전류가 흐르다가 이렇게 점차 전류가 작아지는 지속 단락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었죠. 자 이때 전류가 큰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전류가 큰 구간을 우리는 돌발 단락 전류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전류가 작은 구간을 우리는 지속 혹은 영구 단락 전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초기에 돌발 단락 전류가 이렇게 큰 이유는 뭐였죠? 바로 동기 리액턴스 중에서 우리가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만 작용을 하고, 우리가 이땐 전기자 반작용이 없기 때문에 XA,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는 이 구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발 단락 전류는 우리가 누설 리액턴스,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에 의해 제한을 받고, 이 지속 단락 전류는요, 누설 리액턴스는 항상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리액턴스 성분이 커서 전류는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락이 일어났다고 할 때 이 단락 전류는요, 처음은 크나 점차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띈다가 정답이 되겠고,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번입니다. 비철극형 3상 동기발전기의 동기 리액턴스 XS는 15미고 유도기 전력 E는 600V, 6000V, 단자 전압은 5000V, 부하각 델타가 30도일 때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지 묻고 있어요. 대신 조건에 전기자 권선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3상 동기 발전기의 출력을 먼저 공식으로 나타내 보면요, 이렇게 P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3상 전체 출력이죠. 그러면 3 곱하기 유기 기전력 E와 단자 전압 V를 동기 리액턴스 XS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인 델타다라고 했었죠. 사인 델타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부하각을 델타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단위는 와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라 했었죠? 이 3상 동기 발전기의 출력에서 우리가 이 동기 발전기에서의 유기 기전력은요, 한 상에서 만든 유기 기전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동기발전기는 Y 결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전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상전압이 유기기전력으로 주어지고 이때 단자전압이 같이 주어지면요, 이때 단자전압 또한 우리가 상전압이다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류기에서 유기기전력은요, 그냥 유기기전력이 몇 볼트다라고 하면 선간전압이 곧 유기기전력이었어요. 자, 그리고 단자전압 혹은 선간전압도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단순히 그 전압은 선간전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동기발전기의 출력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자, 동기발전기는 기본적으로 E가 상전압이고요. 그리고 V, 단자전압도 우리가 한상분에 대해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상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각각 대입을 하면요. 자, 우리가 XS가 지금 10ohm이라고 했죠. 10ohm이 되고, 그리고 3 곱하기 그리고 유기기전력이 지금 6000V가 되겠고, 여기에 곱하기 단자전압이 5000V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곳에 우리가 사인, 자, 부하각이 지금 30도입니다. 그럼 30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사인 30도는요, 우리가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사인 30을 2분의 1로 바꿔주게 되고,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하면 그 값이 뭐가 나오냐? 바로 4500에 곱하기 10의 3승 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뭐죠? 바로 킬로와트죠. 킬로와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단위를 킬로와트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고, 10의 세제곱과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약분이 되면요, 결과적으로 4500킬로와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기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9번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시키는 경우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시키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 조건들을 어떻게 외워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사를 갈 때는 항상 주위에 공원이 있는지 그 유무를 확인해 달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기전력의 주, 위, 바, 크, 그리고 유무를 체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이 각각의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기전력의 주파수가 일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위상, 그리고 파형, 마지막으로 기전력의 크기가 일정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U는요, 주파수와 위상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었고, 파형과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요, 삼상일 때, 지금 문제에서는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시킨다 했으니까 우리가 삼상일 때는 추가적으로 삼상일 때는 상회전의 방향 또한 상회전의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있었죠. 자, 그럼 보기를 보시면요, 발생 전압이 같다, 기전력의 크기가 같다와 동일하고요, 전압의 파형이 같고, 그리고 상회전의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 자, 모두 정답이 되고, 자, 회전수는요, 자,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하는 게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번입니다. 8급 900rpm 동기발전기로 병렬 운전을 하는 극수유계 교류 발전기의 회전수는 몇 rpm인지 묻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교류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동기발전기는요, 삼상 교류 발전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류 발전기라고 출제가 돼도요, 우리가 이 교류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종종 이렇게 동기 발전기를 교류 발전기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회전수를 구하는 겁니다. 회전수. 자, 우리가 회전수 N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 동기 발전기에서니까 동기 속도로 운전하는 NS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 NS는요, 공식에 의해서 분당 회전수일 때 P분의 120F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8극을 사용하는 동기 발전기, 8극일 때 900rpm이다가 6극일 때, 극수가 6일 때 이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주파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병렬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병렬 운전 조건,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기전력의
주파수와 그리고 위상, 파형, 그리고 크기가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파수와 위상이 서로 다르게 되면은 우리가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었고, 자, 그리고 파형과 크기가 달라지게 될 경우는 우리는 이 발전기에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실 때는 항상 주위에 공원이 있는지 주위 파크 유무를 꼭 체크해 달라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병렬 운전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병렬 운전을 하니까 주파수, 위상, 파형, 크기가 모두 동일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주파수가 지금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NS P분의 120F에서 주파수 F는 일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곧 이 회전 수라고 하는 거는 극수와 서로 반비례한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 우리가 900rpm이었어요. 8극일 때는 900rpm이었는데, 자, 반비례하니까 극수가 작아지게 되면은 분모가 작아지니까 우리는 NS라고 하는 거는 회전수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비례 6분의 8을 해주시면요. 자, 기존의 8극에서 6극이 되었으니까 6분의 8을 해주시면 그때 속도가 이렇게 150이 되고요. 그래서 150 곱하기 8을 하면 1200 rp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답이 되겠죠. 31번입니다. 두 대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동기와 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동기와 전류라고 하는 거는요. 이 동기와 전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효 순환 전류 혹은 유효 횡류다라고 했습니다. 자, 동일한 의미다라고 했어요. 유효, 횡류. 이 세 가지 단어가 모두 동일한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병렬 운전 조건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주파수가 일정해야 하고, 그리고 위상도 일정을 해야 하고, 자, 그리고 기전력의 파형도 일정해야 하고, 그리고 크기까지 일정해야 병렬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파수와 위상이 같지 않고 서로 다를 경우에는요,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었죠. 유효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자, 이번에는 파형과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은, 파형과 크기가 다르면 이때는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해달라고 했냐? 항상 이사를 가면 주위에 공원이 있는지 그 유무 상태를 꼭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위, 파, 크, 유, 무를 꼭 체크를 해달라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유효순환 전류죠. 유효순환 전류 혹은 유효 횡류, 그리고 동기와 전류가 모두 같은 의미니까, 자, 이 경우는 주파수와 그리고 위상이 다를 경우에 발생을 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요, 크기 아니고 위상에 차가 있을 때 이게 바로 동기와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전력에 파형에 차가 있을 때, 부하 분담에 차가 있을 때 모두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에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그 발전기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발전기를 병렬 운전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병렬 운전을 하는 발전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리액턴스 성분이 있고 A 발전기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A 발전기가 있고, 그리고 이곳에도 동일한 이번에는 B 발전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자, 우리가 이 발전기를 병렬 운전해서 부하에 전원을 공급해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A 발전기와 B 발전기가 지금 병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 자석을 공급받아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기전력을 발생시켰고, 그리고 B 발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기전력을 발생시켰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병렬 운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전력의 주파수 그리고
위상 그리고 크기, 파형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한 발전기에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 자, 예를 들어서 A 발전기의 여자 전류를 한번 증가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A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이 기존엔 동일했다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존에 우리가 발전기의 기전력에 의해서 흐르는 전기자 전류가 있고요. 그리고 B 발전기도 동일하게 전기자 전류가 흘렀는데, 자, 기전력이 증가를 하니까 이 전기자 전류, A 발전기의 전기자 전류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기전력이 동일했다가 지금 A가 더 커졌으니까, 자, 이곳의 전이가 이곳의 전이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럼 전류는 전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A에서 B 방향으로 흐르는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졌으니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무효 순환 전류를 I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전류의 방향이 어떻죠? 지금 A 발전기에서 B 발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전기에 흐르는 전류의 성분들을 한번 따져보면요. 자, 전기자 전류 IA는 모두 발전기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니까 지상 전류가 되겠고, 자, 이 무효 순환 전류도 결국에 이런 발전기에 존재하는 리액턴스 성분을 지나 흐르는 전류죠. 그럼 이 무효 순환 전류 역시 지상 전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분은 동일합니다. 그럼 방향을 보시면요. 자,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 A 발전기를 보면 순환 전류의 방향도 아래에서 위 방향이고, 전기자 전류의 방향도 아래에서 위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전류가 더해지겠죠. 그럼 지상 전류가 증가를 하니까 우리가 지상 무효 전력이 지상 무효분이 결국 A 발전기 쪽은요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효 전력, 무효분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 역률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무효분이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역률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 쪽은요 무효분이 증가를 하고 역률은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B 발전기는 무효분이 떨어지고 오히려 역률은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여자 전류를 증가시킬 때 역률은 나빠진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1메가볼트 암페어 3300V 동기 임피던스 6옴 2대의 삼상 교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 중에 한 발전기의 계자를 강화해서 두 유도기 전력 사이에 210V의 전압차가 생기게 했을 때 두 발전기 사이에 흐르는 무효 횡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발전기가 병렬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발전기에 동기 임피던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발전기를 제가 A 발전기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 발전기가 있고, 자, 그리고 병렬 운전이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동기 임피던스를 가지고 발전기가 있는데, 이때 이 발전기를 B 발전기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발전기는요 우리가 병렬 운전을 해서 부하의 전원을 공급해 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병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자, 이때 한 발전기의 계자를 강화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요 A 발전기의 계자를 강화해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켰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의 병렬 운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 발전기에 발생한 유기 기전력이 있고 B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유기 기전력이 있을 때 병렬 운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전력의 주파수, 위상, 파형,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A 발전기의 계자를 강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A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유기 기전력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이 지점의 전이와 이 지점의 전이가 달라지게 되겠죠. 기존에는 기전력의 크기가 동일했는데 A 발전기의 기전력이 더 커졌으니까, 자, 이렇게 이곳의 전이가 더 커지게 되고, 그때 전이차를 문제에서 210V다라고 주어진 거죠. 자, 210V의 전이차가 발생을 했고, 자, 그러면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는 순환하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순환하는 전류는요 우리가 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졌다라고 했으니까 무효 순환 전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무효 순환 전류를 다르게 말하면요 무효 횡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결국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 무효 순환 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효 순환 전류 I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류는 Z분의 V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때 이 무효 순환 전류의 V가 뭐죠? 바로 두 발전기 사이 발생하는
전이차에서 의해 흐르는 전류니까 자, 우리가 V는 전이차 210V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흐르는 무효순환 전류를 보시면요. A 발전기와 B 발전기의 각각의 동기 임피던스를 지나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ZS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ZS 동기 임피던스가 6ohm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곱하기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그 값이 17.5A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기에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무부하로 병렬 운전하는 동일 전격 2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에 대응하는 두 기전력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있을 때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에 공급되는 한 상의 유효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지 묻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각 발전기의 기전력은 1000V, 동기 리액턴스는 4ohm이고 전기자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자, 병렬 운전을 하고 있어요. 병렬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위상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상차가 발생을 했을 때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로 공급하는 한 상의 유효 전력을 묻고 있고 자, 그리고 그러면 다른 발전기도요. 결국 이 한 발전기에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위상이 달라졌을 때 두 발전기 사이에 서로 주고 받는 전력을 우리는 수수 전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이렇게 위상차가 달라졌을 때 병렬 운전에서 수수 전력이 얼마인지 묻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수수 전력 P라고 하는 거는요. P라고 하는 거는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ZS분의 2의 제곱 그리고 사인 델타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인 델타다라고 했고 자, 그리고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ZS는 동기 임피던스가 되고 2는 발생한 유기 기전력 그리고 델타는 위상이 달라졌을 때 기존의 병렬 운전에 있어서는 위상이 동일해야 했었죠. 자, 그런데 위상차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 두 발전기 사이 발생하는 위상차가 이 델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이 전기자 건선 저항을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동기 임피던스는요. 동기 임피던스는 결국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항 성분을 무시하면 남아있는 거는 리액턴스 성분이니까 그럼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주시면 우리가 2 곱하기 지금 동기 리액턴스가 4ohm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4를 곱해주시고 그리고 기전력, 한 상의 기전력입니다. 한 상의 기전력은 지금 문제에서 1000V다라고 했고 이것의 제곱에다가 사인 위상차 30도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사인 3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자, 2분의 1을 곱해주고 자, 지금 문제에서요. 지금 유효 전력의 단위를 킬로와트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값을 계산을 하면요. 그 단위가 와트죠. 이걸 킬로와트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주셔야지 그때의 단위가 바로 킬로와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그 값이 어떻게 나오냐? 대략 62.5 단위는 킬로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수수 전력은 1번 62.5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35번입니다. 동기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동기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자기여자 현상이 뭐였죠? 바로 부하를 C부하를 사용을 했을 때 스스로 자속을 계속 공급하는 자속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는 자기여자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동기발전기에 지금 계자가 있고요. 계자가 있고 자, 이렇게 전기자의 한 상분만을 가지고 한번 자기여자 현상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자 권선 저항 성분이 있고 그리고 동기 리액턴스 성분이 있겠죠. 자, 그리고 부하는요. 우리가 자기여자 현상을 설명할 때 부하는 C부하, 콘덴서 부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C부하가 있을 때 자, 기존에 계자에서 계자 전류가 흐르면 계자에서 전기자로 자속을 공급해 주게 되겠죠. 자속을 공급하면 이 전기자에서는 유기 기전력이 만들어지고요. 이 유기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부하가 지금 C부하예요. C부하일 때 자, 우리가 발전기에서 C부하는 우리가 증자작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증자작용, 자속이 증가를 하니까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자속이 더해지는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총 자속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총 자속이 증가를 하니까 발생하는 유기 기전력도 증가를 하겠고, 기전력이 증가하니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회로의 전류가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증자작용의 영향도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속이 다시 증가하니까 유기기전력이 계속 증가하고 또 전류도 증가하고 다시 자속이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을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 전기자의 절연이 파괴가 되고 손상이 될 우려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핵심이 뭐였죠? 우리가 원인이 바로 C 부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해결책으로 우리가 이 부하에 L 부하를 설치를 해줘서 이 C 부하, 이 C 성분을 줄여주게 되면은 이 자기 여자 현상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시면요. 자, 1번 수전단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다. 자, 지금 안 그래도 C 부하인데 여기에 부하로 C 부하를 더 추가를 하면 당연히 이 증자작용도 증가를 해서 당연히 손상이 되겠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리고요. 2번 발전기 여러 개를 모선의 병렬로 접속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발전기를요. 병렬로 여러 대를 접속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전기를 병렬로 연결을 하면은 발전기를 여기다가 자, 이렇게 병렬 회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병렬 회로가 있고 이곳의 저항이 R이고요. 여기에 저항이 R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병렬 회로의 전체 합성 저항 RT는 2분의 R로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럼 발전기가 병렬로 연결이 되면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동기 리액턴스 성분이 감소할 거고 당연히 전체 동기 임피던스 성분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동기 임피던스 성분이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기 임피던스 성분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단락비가 증가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단락비가 증가를 하면요. 이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단락비가 큰 기계는요.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부할 때 증자작용이 감소를 하게 되겠고 그럼 증자작용이 주니까 유기기전력이 증가를 해서 전류가 증가하고 그리고 계속 자속이 증가하는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보기는 맞고요. 그리고 수전단에 동기조상기를 접속한다. 우리가 이 동기조상기는요. 아직 자세히 배우지 않았지만 이 동기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을 했을 때 그때 그 기기를 바로 동기조상기다라고 합니다. 이 동기조상기는요.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 그냥 L과 C를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특징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C부하, 지금 C부하가 달려있으니까 C 성분이 증가를 하죠. 그럼 동기조상기를 설치해서 L 성분을 공급해 줘서 이 C 성분을 감소해 주면 되겠죠. 결국 맞는 보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수전단의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리액턴스는요. 당연히 유도성 리액턴스 우리가 L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리액턴스를 공급해줘서 C부하, C 성분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기발전기 문제풀이도 한번 풀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